거창하게 뭐 발생한 것도 방법은 해놨는데, 발생한 얘기는 이제 앞쪽에 좀 하고, 정도님 1시간 안에 끝내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제 마음이죠, 그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런 두껍죠? 그래서 여기 맨 앞장 사진에도 우리 지금 치과대학에서 주로 다루는 동물이 마우스죠. 마우스가 있겠고, 그다음에 추파리 동물 아주 다른 거 하시는 거예요. 기니피그를 한다. 그리고 코끼리를 한다. 제가 일본의 리켄이라는 아주 발생학적으로 유명한 연구소에 몇 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거기 가봤더니 모델 시스템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진짜로 거기서 개구리 실험을 한 것도 봤고, 지렁이 여러 가지, 거기 가면 뱀도 있고, 악어도 있고, 그 다음에 피쉬 중에도 상어 같은 경우는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러져서 빠지면 또 나오고, 빠지면 또 나오고, 악어 같은 것도 마찬가지니까. 그런 메커니즘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 발상생물학에 기반한 연구를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연구를 하고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대학원을 다니시면서 혹시 또 본인이 연구를 하면서 더 하고 싶은 조직학, 발생학적으로 더 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 했을 때, 이제 같이 일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준비를 해서 DK 차원에서 준비를 한 수업이에요, 이 수업 자체가. 그래서 우리 실험실은, 아까 정한동 선생님 실험실에 제가 같이 있어요. 정한동 교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저랑 같이 하고 있는 일, 우리 학생 2명이 같이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전에 랩 로테이션을 돌아셨던 분이 있으면 아마 많은 부분이 중복이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 실험실이 2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발생이라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이제 하나의 셀포에서 어떻게 하나의 개체가 만들어지는가 하는 거죠. 이런 복잡한 얘기들을 줄줄이 늘어놓으면 한 학기 수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시간 안에 얘기를 다 드리려면 너무 자세히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정자와 남자가 만나서 3DG, 게스트레이션에서 3점 레이어를 만들고, 3점 레이어가 액토돔, 메소돔, 엔도돔 들어가서 아시죠? 그런 3점 레이어를 만들어내고, 이 시기가 지나면서 이제 각각의 그런 레이어들이 어떤 기관들을 이제 형성을 하죠. 기관들을 이제 형성을 한 후에 이제 모체 발속이나 알아내나 안에서 영역을 공급받으면서 이제 성장을 해서 밖에 나와서 혼자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성장을 한 후에 태어나게 되죠. 1년의 과정을 발생생물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발생생물학 하면 이런 스템셀 스터디도 발생생물학 때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어떤 기관, 점 레이어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기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떤 기관들이 어떤 유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가, 어떤 유전자에 우리가 인위적인 재거나 아니면 더 늘려줬을 때 양을, 위치를 바꿔줬을 때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하는 것들을 주로 우리가 보죠. 그래서 예전에 살리도마이드 모닝시크 입덧 치료제로 쓰였던 살리도마이드를 투여받은 아이들이 전부 팔다리가 짧게 태어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게 팔다리에 혈관이 쭉 늘어나면서 쭉 기대 생장을 해야 되는 시기에 살리도마이드가 작용을 해서 이제 혈관들이 만들어지지 못해서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도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신생혈관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또 암 쪽이죠. 암 덩어리가 커지기 위해서는 혈관을 막 끌어가야 되니까
살도모이드가 지금 또 이제 암 치료제로도 좀 쓰이고 뭐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런 모든 과정이 뭐 다 뭐 발생학에서 다 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다 연관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생생물학의 기본을 따지면 기본적으로 5세기쯤 뭐 히포크라테스가 이제 발생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아시는 무슨 뭐죠? 물, 불, 흙, 음결 이런 걸로 개체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한 세기 좀 지나서 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발생학을 정의를 하게 돼요. 그때 이제 프리포메이션 이런 한 개체가 부모의 몸 안에 다 있다가 아빠의 몸 안에 있다가 엄마의 배로 옮겨지면서 단순히 크기 생장만 하는 이런 프리포메이션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학설로 이제 하나하나 기관들이 만들어져서 나중에 한 개체가 됐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런 두 가지 중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때 이 후자를 지지를 했었대요. 후자를 지지를 했는데 그 훗날에 뭐 이제 보면 다 생물학이라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다 철학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지식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 똑같은 일들을 다 했으니까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정의를 내렸는데 뭐 말렌 브렁치나 스완 버덴 같은 사람이 이제 이거를 주장하게 됩니다. 1690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쯤 해서 이제 이 학설이 지지를 받습니다. 그 사람들에 있어서. 정자 안에 이제 쌍둥이, 그리고 이제 한 명 이렇게 있다가 엄마 뱃속으로 옮겨서 크기만 성장을 해서 태어났다. 그래서 그 뒤에 뭐 데카르트나 여러분들 아는 말피기 뭐 이런 사람들이 이 학설을 깨려고 가진 노력을 하지만 증거를 찾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걸 만든 사람들은 이것도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신의 영역을 넘나드는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게 또 깨진 거는 이제 찰스 보네라고 하고 뭐 그 사람이 이제 계산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토끼가 한 부모에서부터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 얘기대로라면. 그러면 첫 번째 존재했던 토끼는 10의 만승계의 이런 정자를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10의 만승계의 세포가 크기로 따지면 토끼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깨기 시작을 하죠. 따지만 뭐 지금처럼 아주 좋은 현미경이 있다거나 뭐 볼 수 있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숫자에 대해서 이런 설들이 파괴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계속 연구가 되면서 이제 풀포메이션은 말도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포트는 수정. 그래서 요 발생단들 뭐 4단계로 나눠 있는데 남자의 정자들이 달라붙는 수정. 하고 이제 스펌이 남자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원리들이 들어가면서 다른 정자들이 들어올 수 없게 리셉터 같은 것들을 다 떼내고 막을 치죠. 그 다음에 엑스프레이션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남자의 이제 프로테인 신세시스가 가능하도록 이제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최후에는 이제 정자와 남자의 핵이 합쳐져서 완전히 다른 엄마 아빠 반반을 닮을 수 있는 확률을 가진 새로운 하나의 개체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건 진짜 신기해요. 애기를 나오면 진짜 보면 반반 닮았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이랑 반반 닮았어요. 그러고요. 내 딸도 반반 닮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핵이 만들어지고 이제 산의 세포가 만들어져서 이걸 분열을 시작을 하면서 브라스툴라 만들어지고 이런 이 얘기만도 1시간 넘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들어지면서 이제 남자가 수정을 갖다가 쭉 내려와서 이제 자궁에 임플란테이션을 했죠. 착살입니다. 그래서 요 브로드시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포 안에 이쪽 안에 이너셀 매스라고 되어 있는 몇 개의 세포들이 보이죠. 이 세포들이 프리포텐스를 가지고 있는 세포입니다. 아직 사람들이 이 단계까지는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줄기세포를 연구한다. 그래서 ES셀, 멤브레인 스템셀 같은 스템셀이 이제 이런 정도의 이제 프리포텐트를 갖고 있는 세포를 통칭을 하긴 하는데 또 꼭 그렇지만 않고 하여간 여기서 또 복잡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iPS 같은 거 있죠.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이라고 해서 성체 세포를 역분화를 시킵니다. 역분화를 시켜서 이제 플루리포텐시를 갖는 세포를 만들어낸 세포가 있죠. 그걸로 일본 교토대학의 양학도 교수가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 정한 선생님이랑 그 아는 사이더라고요. 노벨상을 받기 한 2달 전에 정한 선생님이 연락을 했어요. 우리 과제가 이런 과제가 국가 과제가 떴는데 나 당신이랑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 자기가 이제 노벨상 받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정중하게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란트가 너무 많아서 같이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두 달 있다가 노벨 프라이즈 주려고 발표되는데 심리학이 안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쳐다보면서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노벨상 타는 사람이랑 연구과제를 하겠다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도 있고 게스트레이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층입니다. 존 레이어들이 만들어지는 앤더던, 메소던, 백서던이 만들어지는 그런 게스트레이션 과정을 거치고 이제 오하로데시스 쪽으로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수정이 된 유기충 지정은 이 안에 이너셀 매스가 있는 브로드시스트가 유테로 쪽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다음에 유테로랑 만나서 확산이 되죠. 이렇게 태어날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100% 수정이 일단 되기도 힘들고, 그죠? 정자가 아까 얘기했던 수정이 되는 그 위치까지 이제 일단 헤엄쳐야 돼요. 에베레스트, 사람을 따지면 에베레스트를 몇 번인가를 올라가야 되는 거리라는데, 만약 그 정도 거리를 쫓아가서 수정이 되고 또 내려와서 아까 얘기했던 과정들이 있죠. 다른 정자가 또 못 들어와야 되고, 거기서 또 그 메커니즘이 무너지면 정자 여기가 들어와서 핵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그냥 죽어 없어지는 경우도 많고. 근데 여기까지 왔다 손 치더라도 여기 못 붙는 것도 있고, 작은 외 임신이라는 것도 있죠. 착상이 거기 안 되고 다른 데 돼서 또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하여간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되게 아주 낮은 확률을 뚫고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자부심을 가져줍니다. 그래서 착상을 하게 되면 이제 트로포블라스트라는 세포들이 쭉 쳐 올라가면서 엄마의 브로드베스 쪽으로 접근을 하죠. 그래서 엄마의 브로드베스 접근해서 영양분을 받아가면서 이제 여기 하이포블라스트 그런 것들이 있는데 복잡한 얘기 오늘 하지 말고 여기서 이제 정레이어를 만들게 되는데 여기 바이레이어 엠브리오 디스크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갈라지면서 안쪽에 메소돔이 되는 세포들이 들어오게 되죠. 프리미티브 스테이트 이제 척추 쪽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그것도 만들어지고 해서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엠브리오닉 피리어드는 기본적으로 일단 발생 단계의 태아들은 이제 배아라고 하죠. 엠브리오닉 피리어드, 엠브리오 스테이지에 있는 배아가 있고, 그다음에 피투스라고 불리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차이는 내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엠브리오 시기에서 좀 발생을 하죠.
여기 소마이트 보이고 여기 손, 눈, 이제 입이 되는 부분이 쭉 나와서 우리 이 포유동물은 입천장 있죠. 입천장도 처음부터 이렇게 막혀 있는 게 아니에요. 혀 양쪽 옆에 있다가 그게 또 혀가 내려가면서 올라가고 그게 또 퓨전이 되고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만들어지는 거고 그게 또 그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입천장 간염증 완전 크래프트하게 리전 파이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죠. 복잡한 과정을. 피탈 피리어드, 피투스, 휴먼 피투스인데 한 20주 되는 피투스인데 거의 사람 모양 갖추고 있죠. 머리가 아주 크다는 거 빼고. 그래서 엄마가 쓰여서 잘 자랐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어요? 이거 어느 렘브리오가 사람일까? 뭐가 사람일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피투스 시기에 보면 이렇게 포유동물을 보면 잘 분간이 안 되죠. 이거는 C랑 F랑이 굉장히 유사하죠. A는 뭘 것 같아요? 이건 조류. B는 뭘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D. 좀 비슷하죠? 이거는 뭐예요? 개코드가 영 안 맞아가지고 이거 다 써있어요 여기에? 깍꿍 써있어서 그렇지? 이게 사람이에요. 다 보여줄게요. 자, 첫 번째 있던 게 닭, 두 번째 있던 게 물고기, 세 번째 있던 게 사람이죠. 네 번째 있던 거는 뭐 같아요, 이거? 돌고래, 에이리어고, 마지막에 있던 게 고양이. 고양이죠. 이거 좀 더 전식인데 이거 더 모르겠죠? 또 공간이 안 되죠. 그래서 엠브리오식이랑 피투식의 이렇게 형태적으로 피투식에는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어떤 동물이 될 것이라는 게 좀 보이죠. 근데 엠브리오식에서는 뭐 거의 C랑 F는 진짜 힘들죠. 마우스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마우스 애들도. 그래서 사람이 어디에서 8주 되면 그리고 거의 뭐 사람 비슷하죠. 머리가 굉장히 크다. 네. 모든 이제 기관들이 만들어지긴 만들어져서 제 위치에 이제 가 있긴 한데 아직도 그래도 태어나서도 발생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죠. 특히 뭐 여성들 임신하고 하면 다시 유선 더 발달하고 이런 것도 발생 과정을 나중에 또 겪는 것도 있고 그리고 폐 같은 것도 이제 태어나서 애가 처음 숨을 쉬죠. 울면서 하면서 나병을 세게 이제 부풀어 오르고 그러면서 또 계속 발생을 하고 감도 그렇고 태어나서도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은 계속 발생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다가 우리 같이 이제 다 큰 사람들이 다시 어떤 기관이 발생 과정, 몇몇 세포들이 발생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안 되겠죠. 발생은 할 때 하고 그다음에 안 돼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38주에서 40주 되면 이제 애기들이 사람입니다. 18주만 포괄파도 나도 초음파 사진으로 깔 사진을 찍어봤는데 그래도 뭐 이 시기는 정말 손가락 빨는 것도 보이고 물론 되게 조금은 때리고만 하다 신기하게 학생을 하는 사람. 자,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는 우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연구의 기본적인 틀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세포를 가지고 연구를 하실 때 요즘에 논문 쓰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세포만 가지고 논문을 쓰기도 힘들고 우리처럼 조직을 하는 사람들인데 조직 어떤 기관만 가지고 논문을 내기도 조금씩 힘들어서 다 좀 섞여서 그 세포를 하는 분들도 이 세포가 실질적으로 만약 헤파토사이트를 연구하나 간세포를 연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헤파토사이트만 놓고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정말 헤파토사이트에 어떤 물질을 쳤더니 얘의 기능이 좋아진다 했을 때 실제로 티슈 자체, 그 간을 다 놓고도 결과를 봐야 조금 더 좋은 논문에 갈 수가 있는 거죠. 뭐 PK를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좋은 논문에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물어볼 수 있는 거 물어보고 왔습니다. 언제든지 뭐 601호 와서 저를 찾으시면 제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학은 처음에는 형태를 봐요. 모포제네시스라고 형태 형성 과정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엠브리오 시기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엠브리오만 딱 마우스에서 엠브리오만 딱 꺼내서 현미경으로 보면 이게 임신된 지 10일 됐다, 13일 됐다, 17일 됐다를 단박에 알아요. 그게 이제 정상적인 형태를 먼저 보는 거죠. 그 형태를 보고 그게 이제 폴 피처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쌤은 전자조명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캐닝해서 보는 그래서 뭐 퍼스트 브랑키아치의 모양이 그대로 되니까 그러면 좀 유전자를 잘못 블럭시키거나 했더니 이게 삐뚤어졌다 뭐 이런 형태들을 스캐닝해서 볼 수 있는 전자조명이죠. 우리 저기 7층에 있어요. 전자조명 쓸 수 있습니다. 이걸로 그런 조직 전체 형태 이런 것들을 보지만 세포를 보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하는 걸 그냥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뚝뚝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레벨로 이종민을 찾고 BK20이 어쩌저쩌고 써있는 게 좋으니까 언제든지 최대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거 해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기관의 형태라는 거는 외형만이 아니죠. 안에 내부 형태도 봐야 되겠죠. 뚝 짜서 보는 단면을 보는 거죠. 단면을 보기 위해서 이제 섹션을 해야 돼요. 자른 섹션할 때 왁 섹션이 있고 프라이어 섹션, 세미틴 섹션, 바이브라툼 섹션이 있죠. 이런 섹션들을 다 601호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조직학 교실에서. 그러니까 보통 많이 쓰는 게 그 위에 두 가지입니다. 왁 섹션이랑 프라이어 섹션. 그리고 이 세미틴 섹션은 이제 템이라고 이제 이 단면을 보는 또 전자유형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그 치과대학에는 없어요. 아직. 쌤은 치과대학 7층 있고 그리고 바이브라툼 섹션은 좀 두껍게 조직을 잘라내서 자른 상태로 더 키울 수가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 거. 왁스 크라이어는 이제 완전히 세크리파이스 시킨 다음에 픽세이션까지 가서 자르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잘라놓고 H 스테이닝은 헤마토실린 에오신 스테이닝인데 헤마토실린이 핵을 염색하고 에오진이 세포질을 염색. 헤마토실린이 보라색으로 염색이 되고 에오진이 빨간색으로 염색이 돼서 그냥 잘라놓은 거를 현미경으로 보면 형태가 안 보입니다. 이렇게 염색을 H 스테이닝으로 하면 이따가 나오긴 하는데 스테이닝을 해야 핵의 위치, 세포질의 위치에서 모든 세포들이 제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터널 스테이닝은 이제 죽어가는 세포들, 에포토틱 셀들을 섹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런 다양한 방법, 딕테이팅 방법이 있습니다. 요 이제 몰폴로지를 보고 그다음에 유전자나 단백질의 익스프레션 패턴을 보셨고 그래서 어떤 단백질이 어떤 시기, 어떤 유전자가 어떤 발생 시기에 어디에 나와서 그 기관을 더 발생시키고 그 기관 안에 있는 세포들을 더 분화시키고 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뭐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 여러분 아시는 이뮤노사이토케미스트리나 그런 것들이 있고, 인시추 하이브리다이제이션으로 해서 얘는 이제 mRNA 디텍션하는, 유전자를 디텍션하는 거고, 아까 얘기한 이뮤노스테인은 그러니까 단백질을 디텍트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익스프레션 패턴들을 보고, 그다음에 컬처 시스템을 이용해서 어떤 조직을 또 체외에서 또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은 키워볼 수가 있어요. 저걸 키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세포는 그냥 대한민국 카트리시 놓고 계속 키우죠. 근데 이제 조직은 그런 식으로 키우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무슨 참고로 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두껍고 큰 조직이죠. 그리고 안에가 알베올라 셀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패트리디시에 키우면 중력에 의해서 확 돌려서 납작해져 버리는 사태가 발생하겠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페니실린 버틀 같은 데 넣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미디어를 채우고, 그 안에 가스를 충전해서 CO2 가스를 충전하고, 그거를 롤러 위에 돌려서 회전을 시킵니다. 그러면 조직이 바닥에 안 닿죠. 계속 돌아가는 데 위에 떠있게 됩니다. 그러면 중력에 의해서 눌리는 경우가 없겠죠. 그래서 조직에 따라서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도 고려를 해서 컬처 메소드를 정해야 됩니다. 또 키드니 트랜스플란테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장 선생님이랑 저랑 계속 하고 있는 게 이제 인공치아를 만드는 건데, 인공치아를 만드는 게 우리는 세포로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요. 그냥 처음부터 딱딱한 걸 가지고 뭐 치아 형태 비슷한 걸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정말 자연치에 가까운 펄프가 있고, 펄프 쪽으로 혈관이 들어가고 신경이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그러니까 조직공학을 이용한 치아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치아 싹을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세포들을 리어그리게이션 시킨다고 다시 뭉쳐서 만들어 놓은 세포들을 다시 뭉쳐서 이거를 이제 치아 싹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치아처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키드니 트랜스플란테이션. 그러니까 마우스 키드니를 꺼내서 그 안에 키드니 막에 구멍을 뚫고 그 막 안에 그 치아싹을 우리가 만든 치아싹을 넣는 거예요. 넣고 한 3주 정도 지나면 정말 치아가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이제 마우스 가지고 실험하겠다는데 마우스 치아는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외부로 나가는데 그런 분들도 그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좀 막 크게 만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작게 만드는 건 쉬워요. 뭐 중간에 뭐 좀 집어넣고 뭐 크게 만든다고 집어넣고 작아지더라고요. 작아지는 건 되는데 그걸 막 사람한테 쓸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잘 좀 힘들죠. 그다음에 이제 컬처를 하면서 지금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유전자나 단백질을 더 집어넣거나 아니면 빼서 형태를 바꾸고 싶다, 크기를 키우고 싶다, 잘 줄이고 싶다 할 때 이제 이런 진 레귤레이션 메소드를 쓰죠. DNA 일렉트로포레이션, SRNA를 쓰거나 안테센스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는 요즘 잘 안 쓰죠. 그리고 프로테인을 더 넣어주거나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페이스 매핑이라는 거. 그러니까 조직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최종적으로 어디를 만드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엠브리오 시기에서 이제 얼굴에 브랑키얼 알치들이 막 있었죠. 그 알치에 점을 하나 찍어놔요. 그러고 나서 체외에서 키워. 그러면 나중에 그 점이 어디로 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스트 브랑키얼 알치는 뭐 상악과 뭐 입천장을 만든다. 그래서 나이가 남아있으니까 그걸 트레이싱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추적을 해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페이트 매핑이라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스템셀, NRC, 그 롱 리테이닝 셀이라는 것도 이제 스템셀을
일종이라고 보는데, 왜냐면 천천히 분열하는 세포라는 뜻이에요. 롱디테인스. 그래서 뭐 BRDU 인코퍼레이션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BRDU를 쫙 쳐놓으면 BRDU가 이제 분열하는 세포에 T 대신에 껴들어가요. 껴들어가면서 얘가 계속 분열하다 보면 처음에 들어가 있던 BRDU들이 계속 바이오싱이 되겠죠. 그런 나중에 없어져요. 근데 롱 리테이닝 셀, 분열 안 하고 가만히 자기 스테이터스를 유지하고 있는 세포들은 BRDU가 안 없어지겠죠. 그럼 그 세포를 이제 스템셀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스템셀을 찾아내는 방법. 뭐 스템셀들 여러분 뭐 많이 스템셀 하시는 거죠. 나는 스템셀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신기한 치주, 펄프, 미생물.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어떤 폴 피처 볼 때, 자, 이게 수정된 지 11.5일 된 마우스 앤이고 12일, 12.5일, 13일, 13.5일 크기랑 형태가 조금씩 다르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메모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유전자 하나를 틱 딜리션을 시켰더니 여기까지는 잘 자라다가 이 이후로 계속 이 크기와 형태를 가지고 있다 뭐 하는 그런 것들을 비교를 하는 거죠. 이런 형태를. 그래서 보시면 이게 F10이라는 유전자가 abnormal 마우스예요. 이거는 팔다리가 없죠. 그리고 이건 초파리 가지고 한 건데 이게 노말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들은 유전자가 약간씩 변형된 초파리들인데 이 형태가 다 다르죠. 이게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로 찍은 사진인데 이런 이미지들은 우리가 7층에서 바로 얻을 수가 있는 이미지. 그래서 이런 형태, 어떤 유전자에 따라서 형태가 어떻게 변합니까? 정상 마선 과정에서 형태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는 것들을 보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단면을 자르는 방법입니다. 제가 올해도 아마 이 왁섹션이랑 크라이오 섹션 교육은 한 번씩 할 거예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와서 같이 하면 직접 해볼 수도 있게 해드립니다. 돈 안 받습니다. 진짜 BK에서 하니까 관심 있을 때 공지가 나가면 관심 있는 분들 와서 배우는 게 있어요. 감자를 잘라서 뭐 형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섹션 기계는 7층에 있는 6층에도 저희 연구실에도 있고 6층에도 있고 7층에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왁섹션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샘플을 죽여야 돼요. 단체는 못해요. 죽이고 나서 이제 4% 파라프로말데하이드 PFA라고 하는데 그걸로 티슈를 픽세이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픽세이션해서 이제 4% 픽세이션 솔루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센 거는 10% TCA를 쓰는 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하느냐는 그 샘플이 생체죠. 생물이었던 걸 죽은 거기 때문에 뭐 썩고 부식되고 변성이 되죠. 그걸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해주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4% 파라프로말데하이드로 픽스를 하게 되면 mRNA 레벨까지 살려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인시추 하이브리다이제이션 같은 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4% 파라프로말데하이드 픽세이션 하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뭐 H 스테이닝 그냥 핵 세포질만 보겠다. 그때는 TCA 같은 거는 확 한 번에 해버리는 그런 방법도 하나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4% 파라포르말데하이드에 넣고 이제 락킹 시키면서 그 4도씨에
오버나이트 정도 해줘요. 근데 그것도 제품 크기에 따라서 달라요. 아주 조그만 거는 뭐 금방 되는 것도 있고. 픽세이션 과정이 끝난 이후에는 이제 디하이드레이션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수분을 다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70% 알코올, 에탄올, 95, 100, 뭐 해가 이렇게 탈수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수분을 다 빼내야 됩니다. 수분을 다 빼내고 이제 자연에 또 닦아주고 샘플이 약간 투명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파라핀 왁스에 넣게 됩니다. 넣어서 파라핀을 붙이고 자르면 됩니다. 파라핀 블럭을 만드는 이런 좋은 기계가 있는 데도 있어요. 외국 실험실에 가보면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이거는 자동이에요. 여기다가 샘플을 딱 넣으면 쭉 70% 알코올을 집어넣고 쭉 빼내서 다시 70% 넣고 두 번 할 거니까 그리고 80, 90, 95, 100 쭉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계속 하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왁스 섹션 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빨리 지저분해집니다. 이 샘플이 여러 개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관리하기가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이걸 안 했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오토매티컬하게 해주는 기계도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런 좌를 쓰고 샘플을 거기다가 갖다 하거나 아니면 아까 뭐 이런 데다 넣고 올려놓고 계속 흔들어주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탈수 과정을 거치고 뭐 파라핀 블록을 만들게 됩니다. 그 파라핀 블록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기 왁스를 녹여놓은 거고 또 왁스에 또 이물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요 필터 페이퍼로 필터링을 하고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런 틀 안에 넣고 여기다가 샘플을 집어넣고 이거를 끌고 나와서 붙이는 거죠. 이게 지금 601호에 있는 왁스 챔버입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여름에 찍었어요. 이런 워크스테이션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601호에 있는데 이쪽에는 이걸 탁 키면 이제 이 바닥이 아주 차가워져요. 그래서 여기는 마치 정수기, 뜨거운 물 나오는 정수기처럼 요 위에 왁스를 넣으면 이 안에서 녹아 있다가 여기를 띡 누르면 물 나오는 것처럼 왁스가 쭉 내려가요. 그래서 여기가 넣고 닫아서 여기 옆에 올려놓으면 이제 굳게 되죠. 이런 식으로 왁스 블록을 만들어요. 왁스 블록 만든 다음에 이제 왁스 섹션을 하는데 보통 여기는 한 4마이크론에서 7마이크론 두께를 자릅니다. 그게 제일 보편적인 두께예요. 3에서 10이라고 여기 써있는데 보통 한 4에서 7 정도 여러분도 나중에 뭐 자를 샘플이 있으면 그 정도 자르면 되고요. 당연히 샘플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여러 장 하고 싶다 그러면 점점 더 얇게 하는 게 여러분 테크닉이 좋아진다면 좋겠죠. 이렇게 쭉 왁스는 섹션 쭉 해가면 이렇게 이거는 한 10마이크론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쭉 이렇게 리본 형태로 쭉 잘려와요. 그럼 원하는 만큼 잘라가지고 이제 이 워터베스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40도 정도 되는 워터베스인데 올려놓고 이제 이 왁스가 좀 쭈글쭈글하죠. 이게 40도 올려놓으면 이제 쫙 펴져요. 펴진 거를 이제 코팅된 슬라이드 글라스에 올려요. 올리고 나서 한 8시간에서 뭐 오버나잇 정도 이런 37도짜리 힙플럭 같은 건데 이 위에 올려놓고 말리죠. 말리면 완전히 이제 슬라이드 글라스에 다 달라붙어서 이제 그 다음 실질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이거는 여기서 일일이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문제점에 공청을 할까봐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섹션이 너무 두꺼워지는 경우도 이렇게 보기 싫죠. 이게 H 스템이었는데
다음에 홀들이 뭐 이렇게 구멍들이 생긴다. 뭐 블록을 뭐 너무 빨리 자르고 하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칼날이 뭐 데미지가 있는 칼날을 쓰면 이렇게 막 칼 자국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디하이드레이션 같은 게 뭐 잘못되거나 하면 이렇게 다 부서져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실험 신나게 주라고 해놓고는 이거 하면서 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되고, 이것도 뭐 너무 빨리 자르면 뭐 이런 식의 물결무늬 같은 게 생기죠. 그리고 뭐 딱딱한, 그러니까 우리 치과에 그러니까 치아나 턱뼈 이런 걸 자를 일이 많은데 너무 디칼시피케이션을 하죠. EDTA 같은 데 넣어놓고 디칼시피케이션을 하는데, 디칼 기간이 너무 마음이 급해지거나 아니면 뭐 교수님이 뭐 닥달한다고 빨리 꺼내가지고 자르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 신중히 이런 다양한 잘못된 경우들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통해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막세션 때 자료 가지고 계시다가 막세션 하실 때 보시고 이런 게 생겼구나, 이것 때문에 잘못됐구나 하는 거를 참고하시라고 제가 해놓은 그런 슬라이드는 이게 코팅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너스 같은 게 보통 잘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슬라이드 글라스도 보관을 잘 하셔야 돼요. 거기 보면 비닐로 이렇게 싸져 있고 뚜껑이 덮여 돼 있는데 그 비닐 뺄 때마다 귀찮다고 축 뽑아버리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오염되는 슬라이드를 쓰게 되면 뭐 당연히 실험 결과도 제대로 안 나오겠지만 이거 사진 찍으면서 논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크라이오 섹션입니다. 냉동 절단, 얼려서 자르는. 왁스 섹션 지금 제가 설명드렸죠. 일단 PFA로 픽세이션 오버나잇, 그 다음에 그 디하이드레이션까지 있죠. 디하이드레이션 거의 뭐 하루 걸립니다. 그리고 또 파라핀 왁스 인베이드하는 것도 하루 걸리고, 그 다음에 자르죠. 잘라서 슬라이드에 붙이고 또 하루 정도 붙여야 되니까 4일. 이제 다른 실험을 시작하려면 이제 5일차에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왁스 샘플을 하나 잡았을 때. 이 크라이오 섹션은 병리학에서도 많이 쓰는데, 여기 치과대학에 저희 조직학 교실에 한 대가 있고, 병리학 교실에도 한 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병리학에서 이제 환자들을 눕혀놓고 이게 악성 조명이냐 양성 조명이냐 빨리 결과를 봐야 될 때는 팍 얼려가지고 한 번 잘라가지고 바로 스테이닝해서 보고 수술을 계속 진행시킬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이건 좀 빨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왁스보다는 빨리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주 손기술이 아주 좋지 않으면 왁스에 비해서 약간 퀄리티는 떨어질 수가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제 연구자의 입장에서 연구할 때 쓰는 방법을 쓸게요. 그런 병리학 그쪽 방법으로. 15% 스크로브를 30% 스크로브를 4도씨에서 어느 정도 시간. 그러니까 이게 샘플을 15% 스크로브에 넣으면 붕 떠요. 그걸 계속 4도씨에서 락킹을 시키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쭉 갈아집니다. 그때 30% 바꾸면 다시 쫙 떠요. 또 그거를 계속 흔들고 있다 보면 쭉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OCT, PBS 1:1 솔루션에서 오버나잇을 시킵니다. 이걸 시키고 그 다음날 OCT 컴파운드에 넣고 인베딩을 하는 거예요. OCT 컴파운드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투명해요. OCT 컴파운드 처음에. 그래서 여기다가 잘 이렇게 놓고 요거를 얼립니다. 여기는 드라이 아이스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리퀴드 나이트로젠을 올리는데 뭐 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쭉 얼리면 OCT가 하얀색으로 변하죠. 하얀색으로 변하고, 그러면 이 크라이오 섹션 기계 안은 마이너스 20도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0도씨인데 거기에 여기 동그란 이게 홀더예요. 홀더에 OCT를 좀 붓고 거기에다가 아까 올려놓은 요 샘플을 뿌리고 요 위에 덮어요. 그러면 한 5분 정도 기다리면 딱 얼죠. 그럼 그 위에 몰드를 뜯어내고 이제 섹션을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섹션을 해서 결과를 볼 수가 있죠.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건 바이브러틱 섹션이라는 건데 이건 진동하면서 칼날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어떤 때 쓰냐면 우리가 만약에 씨앗싹이 어떤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모양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아가 젤 같은 데 이제 붙여놓고, 그리고 또 DMM 같은 거 섞어놓은 아가젤 같은 데 붙여놓고, 그거를 조금 두껍게 잘라서 단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놔둔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아까 얘기한 이런 다이를 찍어서 이것들이 커가면서 어디로 이동하는가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처리를, 작물을 처리할 수도 있고, 그런 연구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고. 프레임 섹션도, 이거는, 템 사진 찍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도 여러분이 그냥 의뢰를 하시면 되는 거라. 그래서 이게 H스테인이에요. H스테인은 페나스슈린 에너지 스테인이고, 베이직 스트럭처를 확인하기 위한 스테인인데, 요거가 간이에요. 한바트 사이트에 핵이 보라색으로 염색이 되어 있고, 세포질이 좀 빨간색으로 염색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해야 이 세포들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우리로. 그냥 섹션만 하는 상태에서는 안 보여요. 그리고 요게 지금 엠브리오 데이 13일, 수정된 13일 된 엠브리오의 몰라, 어금니의 수수점이에요. 씨앗싹. 그리고 14일에 잘라보면 이렇게 돼 있고, 16일에 잘라보면 이렇게 돼 있고, 어스테이트, 캡스테이트, 베스테이트를 가고 있다는 거를 단면을 보면 형태가 어떤지 알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콜레스테인, 그 다음에 K67 같은 건 이제 프롤리퍼레이션을 보고, 여러 가지 처분에 들려드릴게요. 우리가 이게 해치용 시그널링을 막아주는 물질입니다. 5B로니까. 요거를 임신한 지 12.5일 된 어미의 복강에 찔러넣습니다. 찔러넣고 이제 96시간 있다가 마우스를 희생시켜서 그 안에 있는 엠브리오를 꺼내서 본 거예요. 이게 입천장인데 입천장 주름이 있죠.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뭐 동물들을 보면 입천주름이 쇠고랑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물고 이로 물고 입천장 주름으로 한 번 더 물은 먹이가 밖으로 못 빠져나가게 막아주는 안쪽으로. 뭐 마우스는 9줄에 하나탈 루게라고 하는데 입천장 주름이 있는데 이게 5E1이라는 물질을 투여를 하니까 이렇게 쭉쭉 산맥처럼 나와야 되는 게 이게 동글동글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패터닝을 못 만든 거죠. 점점점점 있고. 그래서 이게 태어난 다음에 봐도 입천장 주름이 엉망이 돼 있죠. 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합니다. 굉장히 간단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5E1을 처리를 해보겠다는 것까지 가기 힘든 거지.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갈 수가 있죠. 여기가 H스테인을 하고 입천장 주름이 쭉쭉쭉 있죠. 이건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오늘 KI67은 이제 프롤리퍼레이션하는 분열하는 세포를 디텍션하는 건데 보시면 입천장 주름 이게 볼록볼록하죠? 볼록볼록한 끝에 팁에는 지금 분열하는 세포들이 안 보여요. 여기 보면. 근데 터넬 이건 아포토시스 보는 거라 그랬죠? 아포토시스가 보입니다. 이 끝에는. 이쪽은 프롤리퍼레이션 하는 데는 안 보이고. 그래서 이 세포들이 프롤리퍼레이션 하면서 이 팁 쪽으로 세포들을 보내고
이게 더 튀어나가지 못하게 앞쪽에서 조절을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한 시간 만에 끝내라 그랬죠? 빨리 가야 진 익스프레소 패턴 볼 수 있는 거 아까 이뮤노스텐이 단백질의 익스프레소 패턴을 볼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mRNA 폴마우트 인서트 브리다이제이션 폴마우트 아니고 섹션 인시추도 할 수 있습니다. 섹션 한 센서를 가지고 슬라이드 위에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보면 이런 게 이게 인시추 한 거예요. 이게 소니캐치오 유전자를 디텍션한 겁니다. 입천장추. 그래서 이뮤노스테인은 보통 프라이머리 안티바디, 세컨더리 안티바디를 붙이는 스텝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 그래서 다음 어떤 세포들이 어떤 이런 안티바디가 붙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프라이머리 안티바디죠. 프라이머리 안티바디가 여기 디텍션이 되고, 그 다음에 쫙 와싱을 하죠. 그러면 이제 넌스페시픽하게 살짝 붙어 있었던 프라이머리 안티바디 다 떨어져 나가고, 그다음에 세컨더리 안티바디를 붙이면 세컨더리 안티바디가 프라이머리 안티바디를 정확하게 찾아가서 여기에 붙죠. 그 다음에 발색 과정을 거치면 요 빨간 세모가 있는 세포만 우리가 잡아낼 수 있습니다. 안티젠이 있는 세포만 잡아내서 어떤 단백질이 어떤 세포 그리고 어떤 조직의 어떤 장소, 어떤 위치에 어떤 단백질이 발견되는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뭐 팩스 돌리고 할 때 많이 쓰죠. 이런 안티바디 붙여가지고 포지티브한 세포만 골라내고 그런 것들을 H5-B라이제이션은 이제 하는 mRNA 시퀀스를 이제 잡아낼 수 있는 RNA 프로브를 만듭니다. 이게 조금 이뮤노스테인보다 좀 어려운 게 mRNA는 굉장히 쉽게 디그레이션 되죠. 그래서 샘플을 이렇게 자세히 안경할 수 있고, 그러다가 뭐 눈물이 조금 튀긴다거나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실험하다가 팀이 한 번 들어가면 그 실험은 끝장이 나요. 근데 아까 이뮤노스테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안전하긴 한데, 요거는 그러니까 이게 한 4일 걸리는 실험인데, 한 첫째 날, 둘째 날 초반까지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또 배우고 싶으면 말씀하시면 나중에 특강을 열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브에 또 이런 안티바디가 붙을 수 있는 안티젠 같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또 붙여서 발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즘은 뭐 발색 색깔이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두 가지도 한꺼번에 보고 이게 겹치나 안 겹치나 뭐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뮤노스테인도 마찬가지고 두 가지, 세 가지 염색을 동시에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정확히 역광마우스인데, 역광마우스를 보면 15.5일에는 별 차이가 없다가 17.5일에 보면 이 와일드 타입은 알베올로색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역광마우스는 안 벌어진다. 그다음에 태어나고 팍 와일드 타입은 벌어지는데 너카웃은 잘 안 벌어진다. 왜 그러느냐? 그래서 셀 프로리퍼레이션을 봤더니 엄청나게 더 계속 분열해서 지금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를. 그런 걸 볼 수가 있는 거. 그리고 이게 아까 템이에요, 이거. 자른 다음에 단면을 전자루에 옮기는 템까지 있는데 보면 이거는 굉장히 고배율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알베올로 타입 2 셀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원래 기능은 이제 몇 개 없어요. 타입 1 셀이죠. 타입 1 셀 자체가 원래 가스 익스체인지를 하는 세포고, 2 셀은 이제 우리가 숨을 쉬는 동안에 이 1 셀들의 뭐라 그러지? 알베올라 세텀들이 서로 붙지 않게 서포턴 프로테인을 분비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세포인데,
얘가 타입 2셀이 타입 1셀의 캠퍼스 셀로 알려져 있어요. 네. 이제 와일드 타입 마우스에서는 타입 1셀이, 타입 2셀이 이렇게 보이고, 나머지 다 타입 1셀들이 보이는데, 이제 업바운을 보니까 타입 2셀이 1셀보다 더 많은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템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이것도 템이고, 이거는 시간상도. 그래서, 6mm이라는 물질을 도출을 해놨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스트레스를 했더니, P10라는 이제 프로퍼레이션을 유도하는 단백질이 양이 줄어들고, 그러고 나서, 원래 너파 마우스가 24시간 안에 다 죽는데, 한 40시간 정도까지는 사는 녀석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이런 걸로 논문을 쓸 수가 있습니다. 컬처 메소드. 이게 롤러예요. 그래서 요 병 안에 이런 머리를 통째로 집어넣고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입천장이 이 입천장 선반이라고 하는 게 혀의 양쪽 옆에 있는 거예요. 원래 여기 PS라서 이제 팔라타 셰프인데 혀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팔라타 셰프는 위로 올라가서 평행하게 유지가 되고 이것들이 접근을 해서 퓨전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퓨전이 된 후에 남아있던 상피들이 싹 없어지면 이제 입천장이 만들어졌거든요. 이제 이 머리통을 갖다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붙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실제로 붙어요. 이 메커니즘이 이 밑으로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연락 돌리면 돼요. 집어넣고. 또 이런 트라우마의 펄스라는 겁니다. 약간 얇은 판 형태를 가지고 있는 조직을 컬처할 때 많이 쓰죠. 그래서 이거 치아를 배양할 때도 이거 씁니다. 중력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조직들은 이걸 써도 돼요. 이만큼 크게 자라야 되겠죠. 그다음에 셀시트도 만들 수 있어요. 2학기 때 여러분들이 이거 다시 들으면 셀시트 만드는 거는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스태프들 여기 키워요. 쉐드 스태프 하시는 분 아까 손 아무도 안 들었지만 누군가를 하고 있어요. 부끄러워서 손을 안 들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쉐드 같은 거는 유치에서 뽑은 유치 펄프에서 뽑은 줄기세포인데 그것들을 이렇게 키워요. 이렇게 집어넣고 그래서 행복하게 10의 6승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트럼블 레스포스 디시라는 특별한 배양 조치가 있어요. 여기다가 꽉 찰 때까지 키워요. 그래서 세포들이 서로 지들끼리 붙을 수, 연결될 수 있게 꽉 차게까지 키운 다음에 이거를 20도씨로 옮겨놓으면 꽉 찼던 게 뚝 떨어져요. 바닥에서 떨어지면서 세포들이 자기들끼리 당기는 힘이 굉장히 세죠? 그리고 이렇게 작아져요. 이게 원래는 이게 꽉 차있던 건데 이렇게 작아져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펄프를 펄프 안에 어떤 세포를 넣고 싶다. 그런데 스태폴드를 구하기 힘들고 어떤 걸 써야 될지 모르겠고 이 셀시터를 쑤셔 넣는 그런 안 된다. 이게 지름길이 안 흩어지죠. 잘. 그냥 세포로 된 걸 찔러놨을 때는 쏟아지거나 다른 데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많이 이동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조그맣게도 만들 수 있어요. 잘라서. 클래스 컬처는 뭐고요. 키드에lec트론 트랜스미션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까 얘기했던 소수점 를 SN파이 싱글셀을 분리해서 상피도 마찬가지로 싱글셀을 분리하고 그래서 진 모디피케이션을 시킨 다음에 다시 리오게이션 하죠. 이 상피, 간역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붙여서 이 실험에서는 다른 기관의 상피를 갖다 붙여서 하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어요. 해서 이제 마우스 키를 조절하는 거면 요거 하나가 만들어진 리어그레이션인데 시야사 하나입니다. 소프트티슈죠. 아까 봤죠? 여기 이렇게 내리면 되죠. 그냥 세포 덩어리. 지금 한 3주에 4주 정도는 이렇게
치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실험은 마우스 상피에 마우스 가력을 붙인 거, 그럼 마우스에 치아가 나와요. 디오드라마 뿌리나. 그다음에 마우스 상피에 렛에 가력을 붙여서 보니까 마우스 이 교두 커습이라고 하죠. 커습만한 게 꽉 채워지죠. 여기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건 렛이고 이거는 렛 마우스 했을 때 저 마우스 그 베이스 위에 이제 몇 개 안 되는 크기가 큰 렛의 교두가 생기는 거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키드니 트랜스플란테이션을 해서 칼시파이 시키는 이유는 거기에 혈관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키드니 트랜스플란테이션은 정말 숙달되지 않으면 하기가 힘드니까 대충 그거랑 비슷한 이렇게 혈관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이겁니다. 간단하게 백화점에 가서 아침 일찍 가서 유정란을 사옵니다. 유식을 37도 인큐베이터에 넣고 그냥 키우면 이게 되거든요.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강이다 보니까 특별한 잘 되는 성표가 있어요. 그 성표까지 얘기를 아주 궁금하죠. 성표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요 정도 됐을 때 한 3일 정도 5일에서 6일 정도, 5일 정도, 이 정도 됐을 때, 요 위에, 우리가 아까 보여준, 리어브리게이션 같은 티슈 같은 것들을 필터 페이퍼를 놓고, 그 위에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요 정도까지는 키울 수 있어요. 그럼 그 조직이 혈관을 끌어오면, 실제로 닭 혈관을 끌고 와서, 거기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어느 정도 뼈가 만들어지고 있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까지는 가요. 근데 이걸 잊어먹고 이때까지 놔뒀다. 그럼 얘네가 이제 발버둥을 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애기들도 계속 태동을 하죠. 막 움직이면서 우리의 소중한 샘플을 이 안으로 다 끌고 들어가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한 5일째, 한 4, 5일째 올려놓으시고, 혈관 보이는 데 위에다가 딱 올려놓고, 한 3, 4일 정도 키워볼 수 있는 거죠. 더 키우면 샘플을 찾기 힘들 수 있어요. 자, 이거는 DNA 일렉트로포레이션을 시킬 수 있는 어떤 TBX3라는 걸 만약에 오버엑스프레스 시키겠다 했을 때 디자인한 벡터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찔러 넣는 거예요. 요 마이크로 캡슐러리로 찔러넣어서 이걸 탁 쏘면 그 조직 안에 싹 들어가죠. 그리고 이 정기적인 충격을 줘서 이제 안으로 집어넣는 셀판. 그러면 이게 인시추한 건데 원래는 TBX3라는 유저가 이쪽에는 없죠 잘. 근데 여기다 TBX3라는 걸 오버엑스프레스 시켰더니 전체를 다 나오죠. 이런 식으로 유전자를 더 늘려줄 수도 있고, 여러분 잘 아는 SIR을 치면, 이거 그냥 사서 치면 되죠. 치면 그 유전자 줄어들고, 이거는 기드 임플란테이션이라고 단백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싶다 했는데, 단백질 리커버런트 프로테인, 휴먼 리커버런트 프로테인 이렇게 사면 한 50만원 하죠. 그거 한번 미디어에 타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이런 정말 눈에 거의 안 보이는 구슬이에요, 이거. 여기다가 그 프로테인을 집어넣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갖다 심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서 더 많이 발현되죠. 이 주변에서 요 단백질 주변에서 막 발현되고, 소니캣지옥이라는 단백질을 나오는데 이것들이 주변에 SOS-TC1이라는 게 더 많이 나오고, 패스트원이 더 많이 나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페이스매핑, 아까 얘기한 대로 조직을 키우면서 어디에 상품인데 여기다 딱 찍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찍었던 점이 쭉 이동을 하면서 이쪽으로 들어와.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게 이쪽 찍어놨더니 이게 프라이머리 에너지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더라. 프라이머리 에너지를 만드는데 그러면 프라이머리 에너지 세컨더리 에너지를 만드느냐? 그래서 프라이머리 에너지를 좀 딱 찍어놨더니 세컨더리 에너지 있는 데로 안 가죠. 딴 데로 가죠. 뭐 이런 그래서 이제 세포 운명을 보는 거죠. 이 세포가 어디를 만들 것이다 라는 거 그런 것들을 보는 수가 있고 그다음에 LRT 같은 거 아까 DRV 인포그레이션에서 보면 이렇게 이 X 쪽에 BRDU가 포지티브 된 것들이 많죠. 이쪽에 줄기세포가 모여있다는 증거예요. 뭐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고 셀시트 아까 얘기했던 건데 방학기에 이렇게 해서 이 천장 안에 MSG나 쉐드 가지고 셀시트 만들어서 이렇게 쭉 집어넣으면 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뼈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이 오스트렉스 같은 게 이제 발현되죠. 그럼 이게 뼈로 간단히 오스트렉스까지는 아직 안 나오는 게 이게 더 시기가 지나서 매처드 오스테오블라스가 돼야 오스테오파신이 포지티브인데 아직 이매처드 오스테오블라스가 볼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식의 어프로치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연구를 하시면서 뭐 우리 주식적 교실이랑 뭘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이걸 무슨 내가 뭐더 궁금한데 뭐 이런 거는 어떻겠습니까 하는 걸 그냥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뚝뚝 두드려 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뭐 원내메일로 이종민을 찾고 BK20이 어쩌저쩌고 써있는 게 좋습니다. 뭐 저한테 언제든지 이해해 주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